소설 들려주는 여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클릭, 클릭. 안녕하세요. 소들여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윤리 선생님이자 작가인 윤이나 작가의 리얼한 학교 이야기를 담은 청소년 성장 소설 타로 언니 들려드립니다. 귀신을 보는 한 아이를 통해 너무도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청소년들의 상처와 결핍, 아픔, 그리고 가슴 속에 꽁꽁 묻어둔 비밀한 열정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학창 시절은 어땠나요? 윤이나 작가, RH 코리아 출판사, 타로 언니 들려드립니다. 타로 언니, 윤이나. 대성고등학교 1학년 3반 31번 주윤아. 선생님과 아이들은 날 그렇게 불렀다. 그리고 내 이름 뒤엔 늘 이런 말이 따라다녔다. 이상한 아이, 말 안 하는 아이, 기타 등등. 그 외에도 많았다. 고등학교 입학한 지 한 달이 안 돼 나는 사이코, 도라이, 찐따가 됐다. 정말 진득한 콧물처럼 닦아버리고 싶은 별명이었다. 1일이나 11일, 21일, 31일이 되면 내 가슴은 항상 두근거렸다. 선생님이 31번인 날을 지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이런 식이었다. 오늘 며칠이지? 31일? 어디 보자. 그럼 31번. 정말 창의력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모습들이었다. 곧이어 교탁 바로 앞에 앉은 모범적인 애들이 선생님에게 눈치를 주며 짜증스럽게 속삭였다. 선생님, 쟤 원래 그런 애예요. 아무 말도 안 한다고요. 하긴 나에 대해 달리 할 말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들이 마치 내가 자리에 없는 존재인 것처럼 날 설명한다는 점이었다. 그럴 때면 가슴으로 세찬 바람이 몰려왔다. 그리고 오그라들다 못해 완전히 쪼그라들어 정말 나라는 사람이 원래 없는 것 같은 착각마저 들었다. 그렇게 난 교실에서 아무것도 아닌 어떤 것이 자주 됐다. 바람이 불면 날아간다는 건 나를 두고 한 말일 것이다. 교실에서 난 바람이, 다시 허공이, 결국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곤 했다. 언제나. 문제는 눈치 더럽게 없거나 꼬장꼬장해서 융통성이라곤 새끼 발톱 반마디만큼도 없는 선생님한테 걸렸을 때였다. 이럴 땐 참 괴로웠다. 야, 31번. 왜 넌 말을 못하냐? 입이 붙었냐? 얘가 남은 교직생활 참 힘들게 만드네. 왜 그러는 건데? 지금 책을 소리내서 읽는 게 어렵다고 나한테 뻗대는 거야, 뭐야? 그런 윽박을 들으면 온몸이 흐물흐물해지는 것 같았지만 되게 난 고개만 푹 숙였다. 진인고등학교 학생이 되기까지 나의 역사는 길고 험난했다. 먼저 정신과를 열심히 다녀야 했다. 병원에 갈 때마다 난 대기실 의자에 앉은 사람들과 눈이 마주치지 않으려 고개를 푹 숙이고 문을 열었다. 환자는 대부분 중년 여자나 내 또래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머리를 곱게 염색한 여자가 두 눈을 질끈 감고 있다 문소리를 듣고 간호사를 흘끗 보았다. 어서 자기 이름을 불러달라는 듯 다소 신경질적인 눈빛이었다. 버버리 체크무늬 남방에 명품 가방을 보아하니 꽤 돈을 쓰는 사람인 것 같았다. 다만 화들짝 놀라며 일어나는 몸 추임새. 그러니까 리액션이 너무 크다는 것이 남의 눈길을 피하고 있는 내게도 보였다.
게다가 입술을 얼마나 오래 잘근대며 깨물었는지 하얀 껍질이 온통 벗겨져 동료 의식마저 느꼈다. 그러니까 그래, 느낄 수 있다. 저 여자도 나 같은 사람이란 걸. 어서 빨리 병원을 벗어나려고 간호사가 주는 처방전을 받아 잽싸게 가방에 쑤셔 넣었다. 이런 나를 보며 잠근 단추 사이로 살집이 비어져 나온 간호사가 빙긋이 웃어 보였다. 따뜻한 미소였지만 눈빛에는 연민이 묻어 있어 왠지 싫었다. 아마도 자기 아이를 생각하겠지. 평소에 공부하지 않고 말대답이나 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오지 않아도 되니 다행이라고. 땡. 드디어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그 안으로 발길을 내딛자마자 거울이 온통 훈이 오빠로 가득 찼다. 또다시 나타난 훈이 오빠가 반가워 사면에서 웃는 그에게 얼른 따라 웃어주었다. 까무잡잡한 내 얼굴 위로 그의 미소 지은 얼굴이 계속 얼쩡거렸다. 귀신은 거울엔 안 보인다더니 순 거짓말이다. 저 웃음은 이해의 그것이었다. 언제나 그랬다. 오빠는 내 마음을 알아채고 너그럽게 웃곤 했다. 그는 누가 뭐라 해도 친절한 내 남자친구다. 비록 귀신이긴 했지만. 고등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학교를 가지 않겠다고 했더니 엄마는 날 이곳으로 데리고 왔다. 아니, 끌고 왔다. 너 정말 내가 죽는 걸 보고 싶어 이러니? 아니, 엄마, 당연히 아니지. 내가 화난 표정을 지우고 잠옷 침착하게 고개를 내저으면 엄마는 숨 넘어가는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는 늘 그래왔듯 아빠한테 전화를 걸어 고함을 쳐댔다. 빨리 와. 당신 딸 어떻게 좀 해보라고. 얘 완전 사람 뺑 돌게 해. 뺑, 내가 돌겠어, 엄마. 그렇게 당하고도 아빠가 전화 한 통이 집으로 득달같이 달려온다고 생각하다니. 엄만 이처럼 어리석다. 여하간 엄마와 이렇게 부딪힐 때마다 난 우는 신용을 하면서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리곤 문을 잠그고 한참 우는 소리를 냈다. 이상하게도 우는 소리를 내다 보면 진짜 눈물이 나왔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아빠가 집으로 왔다. 유나, 어디 있어? 아빠가 뱃속에서 우러나오는 큰 목소리로 나를 찾았다. 아빠가 화를 내는 진짜 이유를 생각하자 더욱 눈물이 났다. 지금쯤 시컬 속눈썹 연장을 한 여자랑 데이트할 시간인데 그걸 못해서일까 결국 엄마와 나라는 연결고리로 맺어져 다시 지긋지긋한 집구석으로 들어와야 하기 때문일까? 학교를 가지 않겠다고 버티는 딸에 대한 부모로서의 걱정이 문득 되살아났기 때문일까? 어쨌든 아빠 같은 바람둥이가 여자는 누구나 자기만의 방에서 마음껏 울고 싶어 한다는 것을 모른다는 건 정말 죄악이다. 냉정하게 말해서 얇은 지폐로 더 얇은 여자들만 사로잡은 아빠는 프로라고 하기엔 부족한 뭔가가 있었다. 아쉽게도. 여자 향수 냄새가 물씬 풍기는 아빠 가슴에 얼굴을 묻고 눈물 콧물을 퍼붓자 아빠는 당황했고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엄마는 기가 차다는 표정으로 우리를 쏘아보았다. 아빠, 나 학교 조금만 쉬게 해줘. 응? 어머나, 쟤 정말 뭐라는 거야? 엄마가 물어 삼킬 듯이 성큼성큼 다가오자 내 친구 챙이 낮게 신음했다. 언제나 내 편인 챙을 쓰다듬으며 이 녀석이 어서 진정되길 바랐다. 녀석마저 사라지면 정말 내겐 친구라곤 없었다. 챙의 콧등에 손바닥을 갖다 대면서 부드럽게 이름을 부르자 녀석이 조금 안도했는지
그렇지 않아도 짧은 꼬리를 맹렬히 흔들더니 엄마의 사정권 밖으로 모습을 감추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나는 주사위를 던졌고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다. 만일 결과가 불리할 땐 언제든 유리하게 엎어버릴 작정이다. 어쨌거나 학교에 가기 싫으니까. 진짜로 말이다. 아빠가 고양이처럼 등을 쭉 펴며 소파 중앙에 떡하니 자리 잡고 앉더니 지그시 눈을 감은 채로 생각에 잠긴 듯 말했다. 아, 이유나 들어보자. 왜 학교가 가기 싫어? 역시 성공이다. 막무가내인 엄마와 사뭇 다른 아빠의 이런 합리적인 자세는 내겐 아주 유리한 것이다. 그러나 역시 엄마는 강적이었다. 당신 제정신이야? 뭐 학교를 쉬어? 다른 애들은 좋은 대학 가려고 제2순위, 3순위 한다더라. 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학교를 쉰다는 거야? 너 이제 고2 1이야. 겨우 고2 1. 입학한 지 아직 몇 달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왜 학교를 쉬어? 말대꾸를 하려는데 갑자기 엄마가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가 답답한 듯 자기 가슴을 마구 두드려대자 나도 모르게 가슴이 찡해졌다. 엄마 미안. 난 작게 속삭였다. 그래도 할 수 없었다. 도저히 학교에 갈 순 없었다. 그때 정적을 깨고 현관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겨우 눈물을 닦은 엄마가 현관문으로 나가더니 난처한 기색으로 되돌아왔다. 할머니가 엄마 뒤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야야, 니는 시어머니가 오는데 고개만 까딱하고 어디서 배운 행세고? 잉? 잘 지내셨어요? 어쩐 일로? 엄마가 알만하다는 표정으로 아빠를 쏘아보았다. 엄마, 온다고 고생했지? 우와, 어떻게 비밀번호를 다 외웠대? 하여튼 이 기억력 하나는 대단하셔. 아빠가 할머니를 부른 것이 분명했다. 뭔가 일이 커질 것 같으면 아빠는 언제나 할머니를 불렀고 할머니는 레디 액션 사인에 맞춰 기다렸다는 듯 등장했다. 그리고는 엄마에게 알아듣지도 못할 경상도 사투리를 날려댔는데 그런 할머니를 볼 때마다 도베르만이 연상되는 건 어쩔 수 없었다. 아이고. 그래 뭐 아까 보니까 뭐 이거 시끌시끌 하던데 그 뭐 때문이고? 어이? 네, 어머니. 유나가 학교를 쉬겠대요. 게다가 아범까지 쟤한테 말려들 판이에요. 엄만 이렇게 순진했다. 할머니가 자기 편이라도 될 줄 아는지. 할머니가 매섭게 엄마를 노려보더니 방바닥을 쳤다. 와, 우리 소녀가 뭐 한다고 학교를 그만둘락 하는데, 어이? 네가 알을 얼마나 들들들들 볶았으면 학교를 안 갈락 하노, 어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 아이가. 우리 유나가 그 카라가 아니다. 네가 후라이팬에 깨복듯이 달달달 볶아대는데 서방인들 100이고 딸인들 100이 내겠나, 어이? 어머니는 왜 저만 못 살게 구세요? 그럼 아범이 바람 피우는 것도 제 잘못이고 애가 학교 안 가겠다는 것도 제 잘못이란 말씀이세요? 몰라서 묻나. 봐라. 이 집에서 마음 편한 사나이가 밖으로 나도는 거 봤나? 집에서 매미안 편하니까 이 유나도 밖으로만 싸돌아댕기는 거 아이가? 아니 그럼 집에서 마음 불편한 아이가 왜 집에서 쉬겠다고 하겠어요, 어머니. 그렇게 억지 부리시면 안 되죠. 아니, 엄마. 나 아파트 안에 있는 독서실 들어갈 거야. 거기서 학교에서처럼 규칙적으로 생활할 거고 그 독서실 분위기 되게 좋아. 집안에 안 있을 거라니까? 엄마가 털썩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 봐라. 하나밖에 없는 내 손녀가 아무 생각 없이 학교를 안 가겠다 하겠나? 지도 다 생각이 있다. 집에는 있기 싫고 학교도 못 댕기겠다 하고. 어이? 가만 뭐이.
우리 유나가 학교에서 요새 아들이 말하는 뭐라 카노 왕따라 카든가. 아이고 마 그거를 당하는갑네. 니네 어마이가 돼가지고 아가 학교에서 무슨 일을 당하고 사는지 알기는 아나? 으이? 필시 왕따네 왕따. 내 손주가 왕따가 웬 말이고. 으잉? 할머니가 갑자기 이를 깨물더니 포동포동한 두 손으로 내 얼굴을 마구 쓰다듬었다. 그래 우리 유나. 이 할미한테 말해봐라. 너 그 어마이한테는 말 못했지. 니를 얼마나 볶았겠노. 내가 너가 어마이 성이 잘 안다. 뭐 안 봐도 척 삼천리다. 유나야 누가 니를 때리드나 어느 가시나고. 이 할매가 가서 고만 팍 때려 지기뿔난다. 내가 너가 학교 가서 그 가시나들 앞에서 고만 이 칼을 물고 아이고 나 자빠질란다. 유나야 니도 걱정 딱 붙들어 매고 일단 학교 가자. 고마 마음 풀고 학교는 가자. 알겠지? 주씨 가문의 절대 최강자마저 돌아서면 큰일이다. 나는 재빨리 할머니가 나와 한편임을 잊지 않도록 꺼이꺼이 울었다. 내 수법이 먹혀들었는지 할머니는 유일한 아들의 하나뿐인 자식인다. 주윤아를 보며 가슴을 두드리더니 숫제 목을 놓아 울었다. 어마이 니 뭐했노? 학교에서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니 뭐했노 말이다. 어머니, 유나 부모는 저만 있어요? 그래 말 잘했다. 네가 우리 아들 집 밖으로 쫓아내고 저리 팔아봐라. 저게 병신이지 사람이가. 남자가 바람 한 번 피우기 예사지. 바람 피우는 것도 어디 제대로 된 증거나 있었나? 응? 여자 속눈썹 가슴에 두어 번 붙이갖고 오고 입술 연지는 좀 묻히갖고 온 걸 말이다. 저 멀리 서 있는 여자 속눈썹이 떨어져가 바람에 난리 와서 가슴팍에 팍 붙어볼 수도 있는 거 아이가? 좁은 데 있다 보면 여자들 품도 묻고 연지도 묻고 극할 수 있는 거 아이가? 이 사업하는 사람이 이 술집에서 이 카드 명세서 좀 날아오기 예사고. 그거를 보고 이 중리 산이 난리를 치고 생지랄을 하니 어느 남자가 백이겠나? 아빠가 크게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눈을 껌뻑거렸고 엄마는 아이의 몸을 벽에 기대고 다리를 쭉 뻗었다. 엄마가 정신을 놓았나 싶어 초조해진 나는 손가락만 우두구둑 바닥에 튕겨댔다. 네, 어머니. 제가 죽일 인간입니다. 오냐, 네가 알기는 아는구나. 네. 그래도 유나는 학교 갈 거예요. 아니요, 무조건 보냅니다. 왕따 당한다는 증거도 없고요. 누굴 닮았는지 애가 게을러요. 사춘기 때 방황하지 않는 애 없잖아요. 아니 어머니, 매번 이렇게 오셔서 응석 다 받아주면 쟤 정말 엉망돼요. 지금 나서야만 했다. 눈치를 보던 나는 얼른 끼어들었다. 엄마, 나 왕따가 맞아. 하지만 잠시만 쉬면 괜찮아질 것 같아. 재수하는 셈치고 공부할게. 어쩌면 검정고시 쳐서 남들보다 더 빨리 대학 갈 수도 있고. 선생님이 그러는데 자기한테 맞는 길이 다 있대. 학교가 안 맞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그래? 그럼 전학을 가자. 그러면 되지. 그리고 너 왕따 시킨 애들 그냥은 못 둬. 생각지도 못했던 엄마의 제안에 숨을 훅 들이쉬었다. 반 전체 애들을 그냥 못 둔다고? 전학 가면 달라질 거라고? 언제나 그대로인 내가 학교만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 다 괜찮아질 거라니 말이 되냐고. 나 학교에서 말이 안 나와. 아무리 노력해도 말하기가 싫어. 그래서 나 왕따야. 일부러 괴롭히는 애들은 없어. 이상한 사람으로 살면서 평범한 애들을 견딘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러니까 학교 쉬게 해줘. 제발 부탁이야. 엄마 말 잘 들어. 학교 그만두고 잘 되는 애들 본 적 없다. 학교 다니기 싫다고 울고불고 하던 애들 철들더니
그때 붙잡아줘서 다행이라며 학교만 잘 다니더라. 엄마가 커다란 벽이 돼 날 에워싸는 것 같았다.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한 가지. 이 벽에 내 온몸을 부딪혀보는 거야. 어느새 내 몸이 베란다를 향해 뛰었다. 이 속도라면 베란다 밖으로도 뛸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온몸으로 죽음의 퍼포먼스라는 못된 짓을 해버렸다. 예상대로 할머니가 짧은 팔을 휘둘러 내 다리를 낚아채고 아빠가 내 팔을 잡으려다 넘어졌다. 당연히 난 잡혔고 날 둘러싼 벽은 와르르 무너졌다. 이것으로 게임은 끝이 났다. 무엇보다 내가 베란다에서 언제든 뛰어내릴 수 있다는 사실은 엄마에게 엄청난 충격이었다. 밥 한 그릇에 2그릇만큼의 잔소리를 들어야 했던 나는 급격하게 줄어든 엄마의 잔소리에 오히려 더 미안해졌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집에서든 독서실에서든 내게 싸움을 거는 사람은 없었고 평화로운 시대가 도래했으니 천만다행이었다. 학교를 쉬는 날들은 완벽에 가까웠다. 훈이 오빠도 이때 만났다. 물론 그가 귀신이 되기 전이었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그것은 보이는 것보다 더 명료하고 매력적인 것이다. 공감할 수 있는 감정들이 여기저기 흐르고 그 감정이 빠져 헤어나지 못한다 해도 부끄럽지 않은 세계. 진심으로 흘리는 눈물은 보석이 돼 방울지고 방울이 된 보석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기뻐하는 세계. 공기에는 생명이 뱉은 언어가 서리고 그 바람을 일궈내 환희에 차기도 하고 슬픔에 떨기도 하는 세계. 그것이 내 세계였다. 사람들이 동화라고 비웃는 그 세계가 진짜 나만의 세계였다. 나와 같은 동료는 그 세계가 얼마짜리냐고 묻지 않고 누구에게 얼마나 어디에 도움이 되냐고 묻지 않는다. 그리고 훈이 오빠는 내 세계를 잘 알아주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문제아라고 낙인 찍는 대신 나를 알아내기 위해 시간을 음미한 것이다. 그러니까 확실히 그는 나와 같은 동료였다. 게다가 그는 신비로운 타로 카드를 늘 갖고 다녔다. 그냥 그게 좋다고 하면서. 그게 대체 어떤 건지 궁금해 타로 카드를 검색해보니 수세기 동안 서양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카드라고 했다. 꽤 진지한 단어도 많았다. 예를 들어 타로 카드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을 리딩이라고 하는데 자기 무의식과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이었고 카드를 섞는 것을 셔플, 카드를 배열하는 것은 스프레드였다. 하지만 이런 말들이 너무 어려워서 더 이상 파고들고 싶진 않았다. 오빠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타로 카드에게 물어보았다고 했다. 물론 내게 관심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카드는 친절하게도 나를 은둔자라고 말해주었다. 은둔자 카드를 검색해 보았더니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다. 은둔자는 고독과 성찰을 상징한다. 흰 수염의 노인이 왼손에는 지팡이를, 오른손에는 등불을 들고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있다. 등불 안에는 마법의 힘을 상징하는 별이 밝게 빛난다. 그는 마음으로 인도하는 안내자다. 이 카드는 지혜와 영적인 힘, 다른 세상을 넘나드는 힘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훈이 오빠와 만나면서 오빠가 우리 집 바로 위층 1506호에 산다는 것 외에 그에 대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실들을 덧붙여 알게 됐다. 부모님은 모두 의사이고 오빠에게 굉장히 잘 대해주신다는 것이다. 아버지는 신경과, 어머니는 내과 의사인데 한 건물에서 근무하시는 금실 좋은 부부라고 했다.
오빠가 부모님을 나처럼 아빠, 엄마라고 부르지 않고 예의 바르게 아버지, 어머니라고 표현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역시 제대로 된 가정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은 다른가 싶었다. 훈이 오빠는 정말 똑똑했다. 항상 톱을 놓친 적이 없었던 그는 수도대학교 의예과에 떨어지면서 졸지에 재수생이 돼버렸다고 했다. 그 와중에도 오빠는 수학은 대학 교수님께 따로 지도를 받고 다른 과목은 부모님 스케줄에 맞춰서 공부해야 했다. 의사라 그런지 과학을 정말 잘하셔. 노트 정리는 아버지를 따라가는 사람이 없을 거야. 노트 정리한 곳을 EBS 강의와 맞추고 사설 인터넷 강의 내용을 다시 요약하는 건 어머니 전문이야. 난 중요한 내용에 파란 줄을 긋는데 어머니는 가장 중요한 내용엔 빨간 줄을, 그 다음 빨간 줄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엔 형광펜을 긋는 바람에 좀 헷갈려. 아버지는 기호와 상징을 세 식구가 똑같이 맞추지 않으면 공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잘 안 돼. 유나야, 이번 주말에 수도대학교 가볼까? 정말? 2달만 있으면 수능이야. 수능 전에 수도대학교 한번 가보고 싶었어. 예전에도 여러 번 간 적 있었지만 시험 전이라 마음도 다잡을 겸. 그날 이후 오빠와 처음으로 하는 진짜 데이트라는 생각에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다. 자려고 하면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걱정됐기 때문이었다. 겨우 코디해 둔 옷이 1시간만 지나고 나면 어색하게 느껴졌다. 몸을 뒤척일 때마다 달라지는 옷차림에 뇌가 지쳐버리면 겨우 눈을 감았지만 체크무늬 A라인 치마, 청색 H라인 미니스커트, 앙증맞은 밤색 초미니스커트가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러다 문득 훈이 오빠의 하얀 피부가 생각날 때면 까무잡잡한 내 피부가 떠올라 후다닥 깨어났다. 그리고는 화장대에 놓인 비비크림통을 흔들어 보고 아직 넉넉한 양이 남아있음에 감사해 하다가 다시 잠드는 것을 반복했다. 그렇게 이틀 밤을 뒤척였더니 막상 데이트하기로 한 날엔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왔다. 그렇지 않아도 까만 내 피부가 더 거무튀튀하게 보였다. 검은 바지에 군청색 후드 점퍼 하나만 가볍게 걸친 훈이 오빠는 마치 내가 거울 앞에 서서 옷을 3번이나 갈아입고 4번째 세수를 한 끝에야 집에서 나섰다는 걸 뻔히 알고 있는 사람처럼 여유롭게 미소를 지었다. 오빠의 미소는 언제 봐도 기분이 좋았다. 문제는 나였다. 이따위 찢어진 청바지라니. 게다가 하얀색 카디건에 검은 보풀까지. 훈이 오빠 옆에 서 있으니 내가 너무 작고 별것 아닌 미생물처럼 느껴져 기분이 우울했다. 지하철 안 사람들 구경에 빠져 있다. 문득 오빠가 계속 내 뒤에서 2팔을 나란히 세워 사람들과 나 사이에 차단막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람들이 너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오빠가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생각에 바닥을 치던 자존감이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았다. 마침내 수도대학교 입구역에 다다랐고 숨막히는 순간도 지나갔다. 우리는 수도대학교의 커다란 이니셜을 보았다. 이곳은 이런 곳이란다. 이렇게 대단한 곳이야. 라며 위풍당당하게 솟은 구조물을 뒤로하자 일자로 쭉 뻗은 길 사이로 각진 건물들이 곳곳에 우뚝 서 있었다. 길 저쪽에서 한 무리의 학생들이 꽤나 시끄럽게 걸어오며 우리를 지나쳤다.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마음이 답답해졌다. 아무리 상상해도 훈이 오빠와 내가 함께 있는 미래가 떠오르지 않아 눈을 몇 번 껌벅거렸다. 김서린 창가에 비친 세상처럼 우리들의 앞은 차가웠고 흐렸다.
그에게 힘을 주고 싶었던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걱정 마. 내년엔 꼭 이 학교 의예과 학생이 돼 있을 거야. 사람 앞날은 모르는 법이야. 아마 수학 문제 하나 실수하지 않았다면 지금 저 애들처럼 저러고 있었겠지? 이렇게 밖에서 기웃거리지 않고. 글쎄. 저 사람들도 그렇게 상태가 좋아 보이진 않는걸. 크게 부러워할 대상은 아닌 것 같다고. 그런데 뭐? 수학 한 문제? 딱 한 문제. 평소엔 쉽게 푸는 문제였는데 수능 당일 엉뚱하게 계산을 틀려버렸어. 쉬운 계산식이었는데 결국 그 문제 하나 틀린 바람에 보기 좋게 재수생이 됐고. 하긴 그것도 실력이라더라. 떨지 않고 시험 치는 거. 다른 학교나 다른 과는 안 돼? 꼭 여기라야만 해?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어. 얘야, 너는 수도대학교 의예과를 가야 한다.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말씀이 그냥 당연한 내 미래가 되더라고. 너처럼 의심을 할 만한 시간도 없었던 것 같아. 이게 맞는 걸까 의심이 들려고 하면 수학 문제를 풀었지. 공식에 맞춰 정답이 나오는 것처럼 생각도 정확하고 깔끔해졌어.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 단 한 번도? 몇 번은 있었지. 작년에 수능 시험 치고 합격자 발표가 나던 날. 꼭 여길 가야만 하나. 그랬었지. 그래서? 그때도 혼자서 여기로 왔었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곳에 발붙이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생각했지. 그렇게 쏘다니다 학교 밖에서 이상한 광경을 봤어. 응? 이상한 거? 그게 뭔데? 천막으로 된 가게가 쫙 있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거야. 궁금해서 가까이 가봤더니 타로 점집이더라. 에이, 그게 뭐가 이상한 거야. 그 집이 점을 잘 본다고 소문이 났나 보지. 사람들이 자기 미래를 알려고 그렇게 기다린다는 게 내 눈엔 이상하게 보였어. 하긴 그럴 수도 있겠다. 난 줄 선 곳은 맛집 빼곤 본 적 없는데. 그래서 타로 카드를 알게 된 거구나. 타로 점은 쳐봤어? 즉흥적으로. 나도 그냥 줄을 서서 기다렸지. 바람이 얼마나 차던지 아직도 기억나. 한 두어 시간 밖에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천막 안으로 들어가니까 평범해 보이는 어떤 아주머니가 혼자 앉아있더라고. 아주머니? 뭘 물어야 되나 싶어 머뭇거리고 있는데 아주머니가 쉰 목소리로 나한테 묻더라고. 뭐가 궁금하냐고. 문제는 그때부터였어. 아무리 생각해도 뭐가 궁금한지 떠오르지 않는 거야. 사실 내가 가장 궁금한 건 난 어떤 사람인가 이거였거든. 그렇다고 대놓고 그걸 물어볼 순 없잖아. 그래서? 결국 망설이다가 미래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구체적으로 물어야 한대. 조금 생각하다가 제가 내년에는 수도대학교 의예과에 합격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제야 아주머니가 카드 10장을 빼들고 뭔가 이야기를 해줬어. 긍정적인 말이었던 것 같아. 기분은 순간적으로 좋아졌지만 천막을 나오는데 이게 내가 정말 궁금했던 것일까? 계속 의심만 들었지. 결과가 좋다니까 기분은 괜찮았지만. 그러니까 결론은 합격한다는 거잖아. 반드시 원하는 대로 이룰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나도 며칠 뒤 부모님 정보력 총동원해서 알아낸 재수 전문 기숙학원에 들어갔는데 난 안 되겠더라. 도저히 못 있겠더라고. 거기 학원 말이야. 스파르타식으로 굴린다고 엄청 광고하는데 선생님들이 모두 그랬어. 에너지로 가득 차서는 박수치면서 파이팅을 얼마나 외치던지. 그 사람들은 아픈 사람도
외롭고 힘든 사람도 없는 걸까 싶었어. 내가 지금 힘들고 괴로운 건 성장통이라는 거야. 그런 아픔이 있어야 성장한다나. 하지만 난 그게 사는 것 같지 않았어. 그럼 뭐 같았는데? 검투사들 싸움. 광장에서 사람들이 서로 죽이려고 싸우고 피 튀기는 걸 보면서 관중들이 더 흥분해선 박수치고 웃고 어서 죽으라고 죽여버리라고 고함치는 그런 싸움. 말없이 걷던 오빠가 갑자기 갈색 벽돌로 만든 오래된 건물 앞에 우뚝 멈춰섰다. 그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의과대학 건물이었다. 그는 한참 동안 건물을 바라보기만 했다. 한참 후에야 입을 연 그의 말은 뜻밖이었다. 유나야, 이제 그만 갈까? 데이트가 이렇게 쉽게 끝나버리다니 아쉬웠다. 지하철 안에서 아까처럼 숨 막히진 않았지만 여전히 뒤에 수호자처럼 서 있는 훈이 오빠를 가깝게 느낄 수 있었다. 다시 학교에 들어와 처음 치르는 3월 모의고사 날이었다. 나는 이 시험이 두 번째였다. 그래서인지 크게 긴장되진 않았다. 하지만 시험지를 받고 나니 어느새 항상 옆에 있던 훈이 오빠가 사라졌다. 귀신이 되기 전 수능의 기억 때문에 교실을 나갔음에 틀림없었다. 다시 돌아온 훈이 오빠가 옆에 앉았다. 그 덕에 여유를 되찾은 내가 그를 장난스럽게 바라보며 우리가 만났던 때를 만화로 그렸더니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살아있을 때 오빠는 해사를 부리며 내 머리카락을 흐트려 놓곤 했다. 그렇게 1교시 시험이 끝나고 맨 뒷자리였던 나는 답지를 거두려 일어섰다. 그런데 세 번째 자리에 앉은 아이가 답지를 팔로 꾹 누른 채로 엎드려서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 깨워야 하나 싶었는데 문득 이 아이가 그 유명한 유진아라는 데 생각이 미쳤다. 일진을 건드리다니 정말 미쳤었구나 싶어 살살 답지를 빼냈다. 그러다 그만 실수로 시험지를 보고 말았다. 엄마 보고 싶어 죽도록 죽고 싶도록 엄마. 시험지 여백엔 온통 삐뚤삐뚤한 글씨로 엄마란 글자와 보고 싶다는 말이 써 있었다. 못 볼 것을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침범하지 말아야 할 남의 공간을 슬며시 엿본 것 같아 재빨리 발길을 돌렸다. 하필이면 그 순간에 진아가 눈을 떴다. 진한 회갈색 눈동자였다. 좀처럼 보기 힘든 색의 눈동자라서 나도 모르게 그 아이를 빤히 쳐다보았다. 진아는 자기 시험지를 한번 훑어보더니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두 눈가엔 짙은 음영이 져 있었다. 지나치게 투명한 그 아이의 눈빛에 섬찟한 느낌마저 들었다. 도망치듯 교실을 나와 청록관이라는 큰 현판이 걸린 도서실로 뛰어들어갔다. 점심시간까지 도서실에 죽치고 있다가 배식이 끝나기 바로 직전 겨우 급식실로 향했다. 오늘 급식은 카레라이스였다. 나는 늘 그렇듯 급식판을 들고 구석진 자리에 혼자 앉았다. 밥을 비비고 있는데 오른쪽 옆 테이블로 라붐이 들어서는 것이 보였다. 힐끔 보니 진아는 밥을 한 술도 뜨지 않고 젓가락으로 카레한 돼지고기를 깨작깨작 가려내기만 했다. 진아의 맞은편에 앉은 쌍수가 그렇지 않아도 바싹 올라간 눈을 더욱 치켜뜨며 짜증을 냈다. 아, 너 제일 싫어하는 돼지고기 나왔는데 딴 거 사 먹을까? 아니, 나가자.
옆에서 눈치 없이 카레밥을 한술 크게 뜨던 개새가 자기를 뚫어지게 쳐다보던 진아와 눈이 마주치자 입맛을 쩍 다시며 수저를 내려놓았다. 진아의 명령을 기다리는 것 같았다. 나가자. 진아가 한마디 하며 일어섰다. 쌍수와 개새는 군말 없이 진아를 따라 나섰다. 그때였다. 진아 뒤로 검은 머플러가 살짝 보였다. 그게 무엇인지 보려고 몸통을 뒤로 쭉 빼서 진아 뒤를 살펴보았더니 검은색 머플러를 두른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진아 뒤에 서서 마치 진아를 제자리에 앉히려는 듯 진아의 어깨를 힘주어 눌렀다. 하지만 진아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지 인상을 쓰며 잔반 처리구로 가서는 그대로 밥을 엎어버렸다. 여자는 망연자실 서 있다가 어쩔 수 없다는 듯 나를 보더니 희미하게 웃었다. 내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챈 모양이었다. 난 오빠 이외의 귀신을 처음 본 터라 조금 무서워져 남은 밥을 마저 먹을 수 없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그날 이후 검은 머플러의 여자가 자꾸 나를 찾아왔다. 심지어 훈이 오빠가 없을 때는 옆자리에 앉아 나와 진아를 멍하니 바라보곤 했다. 여자는 진아처럼 하얀 피부에 검은 머리를 둥글게 말아 올린 단정한 모습이었다. 검은 머플러를 목에 감고 검정 블라우스에 검은 긴 치마를 입고 있어 수녀님을 연상시키기도 했다. 이 여자에 대해 내가 짐작한 것이 있다면 진아와 깊은 관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 그 정도였다. 어쩌면 진아 엄마일지도 몰랐다. 진아처럼 지독한 일진이 엄마라는 낱말을 시험지에 온통 쓴 것만 보아도 진아가 엄마를 그리워한다는 것쯤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왜 진아 엄마가 나를 따라다니는 걸까? 진아에게 어떤 할 말이 있어서일까? 그렇다곤 하지만 힘을 주며 변기에 앉아 있을 때 조용히 나타나서 나를 바라보면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다. 내가 화장실에서 괴성을 낸다는 소문이 퍼지자 아이들은 더욱 노골적으로 날 피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새벽 2시를 알리는 괴종 소리에 마치 누가 흔들어 깨운 것처럼 눈이 번쩍 떠졌다. 침대 옆자리에는 주인과는 반대로 점점 살이 찌는 챙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그때 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골똘히 내 쪽을 보고 있는 검은 여자와 눈이 마주쳤다. 왜요? 나를 깨운 건 저 여자가 분명했다. 자다 일어나서 아직 정신이 막지 않아서인지 새벽의 신비로운 분위기 때문인지 나도 모르게 검은 여자에게 말을 걸었다. 무슨 할 말 있어요? 여자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거렸다. 말해요, 그럼. 자꾸 따라다니지 말고. 순순히 대답을 내놓을 거라고 기대한 내가 바보지. 한숨을 쉬고 다시 잠자리에 들려던 순간 여자가 침대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뭐죠? 나의 물음에 여자가 스르르 걸어오더니 침대 아래 서랍칸을 톡톡 두드렸다. 그제야 그 여자가 무엇을 말하는지 어렴풋이 짐작이 갔다. 서랍을 열고 가장 아래에 감추어둔 훈이 오빠의 선물, 타로 카드를 꺼냈다. 여자가 만족스럽다는 듯이 웃으며 한쪽 다리를 세우고 앉았다. 진아에게 할 말 있는 거 맞죠? 그 여자는 눈가에 미소를 띠며 고개를 한 번 끄덕였다. 좋아요. 그럼 진아에게 줄 카드를 선택하세요. 여자는 이제야 뭔가가 통한다는 듯 입을 가리고 웃었다. 진아가 나이 들면 이런 얼굴일까?
하지만 부드럽게 웃는 진아를 상상할 수 없었다. 천천히 카드를 섞고 길게 반원을 그리며 카드를 바닥에 쫙 펼쳐보았다. 자, 어떤 말을 전하고 싶나요, 진아에게? 여자는 잠시 고민하더니 카드 하나를 손가락으로 쿡 찔렀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카드 가장자리를 누르며 살짝 카드를 뒤집어 보았다. 힘. 힘이라고 쓰인 카드에는 웬 여자가 사자의 아가리를 부드럽게 잡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이 카드 맞나요? 여자는 희미하게 웃었다. 동시에 챙에 코 고는 소리가 멈추었다. 어느새 여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에 마음을 단단히 먹기로 했다. 그러나 진아를 볼 때마다 재갈을 물린 듯 말을 할 수 없었고 오금이 저려왔다. 특히 편식이 심한 진아가 점심시간에 밥을 잘 먹지 않을 때마다 그것이 내 잘못이라도 되는 양 검은 여자가 나를 뚫어지게 바라볼 때는 더욱 괴로웠다. 심지어 자기를 계속 모른 척하자 아예 옆자리에 앉아 턱을 괴고 나를 빤히 쳐다보면서 손가락으로 급식판을 톡톡 두드리며 몰아붙이기까지 했다. 시달리다 못해 질린 나는 진아에게 성큼성큼 다가갔다. 일반인이 일진에게 걸어가자 급식실에서 밥을 먹던 아이들 전부가 날 피했다. 진아에게 가는 길이 마치 모세의 바다처럼 쫙 하고 갈라졌다. 내가 다가가자 신나게 짜장에 비비던 괴새가 젓가락을 확 던져버렸다. 쌍수는 팔짱을 끼더니 흥미로운 동물을 대하듯 요리조리 나를 살펴보았다. 정작 진아는 나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무심하게 내 얼굴을 지켜보기만 했다. 갑자기 다리가 후들거렸다. 무슨 짓을 한 것인지 스스로 생각해도 믿기질 않았다. 호기롭게 결심은 했지만 막상 다가가니 뭐라고 말을 걸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 진아 옆에 검은 여자만 바라보았다. 시끄러운 급식실의 소음조차 한순간에 멈추어버리는 것 같았다. 그저 바닥으로 쑥 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참이었다. 진아가 먼저 입을 열었다. 왜? 너, 뭐? 너, 엄마가 있어. 뭐라고? 바로, 옆에. 내가 폭탄을 던진 자리가 식판 긁는 소리, 덜그럭대는 소리, 시끄러운 수다 소리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고요해졌다. 괴새는 눈동자를 무섭게 희번덕거리며 고함을 쳤다. 야, 너 지금 뭐라고 했냐? 왜? 할 말 끝나니까 이제 또 말 못하냐? 그때였다. 진아가 자기 젓가락을 탁 소리 놓게 놓더니 괴새를 쏘아보며 말했다. 시끄러워. 그래도 저게 말이야. 감히 네 엄마를. 시끄럽다고. 괴새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조용한 괴가 돼 엎질러진 음식물로 범벅된 자기 자리에 앉았다. 진아가 나를 힐끗 보더니 말했다. 이름이 뭐랬지? 유나. 그래, 지윤아. 우리 엄마가 내 옆에 있다고? 진아가 내 쪽으로 시선을 돌리더니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푹 하고 웃었다. 고개까지 흔들어대면서 마구 웃어댔다. 그런 진아를 모두가 힐끗거렸다.
5교시 문학 수업 마침 종소리가 들렸을 때 진아가 친절히 나를 할미산으로 초대했다. 지윤아, 7교시 마치고 할미산으로 와라. 할미산. 그곳은 학교 쓰레기 하치장이었다. 반별로 모은 쓰레기가 산처럼 쌓인 그곳엔 폐기물을 정리하고 수집하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셨다. 아이들은 할머니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에서였는지 그곳을 할미산이라 이름 붙였다. 물론 라붐의 놀이터이기도 했고. 마침내 수업이 끝나고 모든 걸 포기한 채 할미산으로 터벅터벅 걸어갔다. 분명히 개새가 충분히 지려밥다 못해 뼈를 빼먹을 것이고 진아는 옆에서 잔인한 웃음을 지을 것이다. 오늘 아침에 내가 선택한 카드는 운명의 수레바퀴였다. 시계처럼 생긴 바퀴가 정중앙에 그려져 있고 그 위에 스핑크스가 앉은 카드였다. 오늘은 행운과 불운이 빙글빙글 돌면서 운명의 화살이 나를 겨누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금 나의 돌림판은 분명히 불행 쪽을 가리키고 있을 거다. 조금 위안이 되는 게 있다면 아까부터 왼편에는 검은 여자가, 오른편에는 훈이 오빠가 바짝 붙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알고 있다. 모든 것은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한다. 마침내 진아를 중심으로 왼쪽에는 쌍수가, 오른쪽에는 괴새가 기세등등하게 나타났다. 배에 힘을 주면 좀 덜 아플까 싶어 온몸에 힘을 주고 서 있는데 쌍수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다. 무기라도 갖고 다니나 싶어 나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다. 쌍수가 웃으며 부스럭부스럭 주머니에서 꺼낸 것은 어이없게도 비닐로 된 헤어캡이었다. 미장원에서 파마할 때나 쓰는 걸 왜 꺼내지? 나의 표정 변화에도 아랑곳 않고 쌍수는 정성스럽게 진아의 머리에 캡을 씌워주었다. 진아가 머리를 이리저리 돌려가며 캡을 쓰는 동안 괴새가 재빨리 자켓 주머니에서 또다시 번뜩이는 뭔가를 꺼내들었다. 이거야말로 진정한 무기다. 살아야 돼. 하며 또 뒷걸음을 치려는 찰나 괴새가 불을 번뜩 켰다. 은색 라이터였다. 괴새가 연이어 담배를 꺼내더니 진아 입에 물려주었다. 벌건 불이 껌뻑거렸다. 너 내가 왜 불렀다고 생각하니? 급식실에서. 진아가 연기로 동그란 구름 모양을 만들면서 웃었다. 다시 배에 힘을 꽉 주고 눈을 감았다. 그런데 뜻밖의 소리가 들려왔다. 너 확실히 말해. 내 옆에 우리 엄마가 있다는 거, 네 눈에 우리 엄마가 보인다는 거 말이야. 그거 정말이야? 나는 신봉사가 눈을 뜨듯 번쩍 눈을 떴다. 너무 당연한 걸 묻고 있는 진아를 향해 반가운 마음에 고개를 끄덕끄덕했다. 그러면 지금도 내 옆에 있어? 응. 어떻게 생겼어? 아, 참, 너 말 못하지? 나 힘겹게 입을 열었다. 배에 더욱 힘이 들어갔다. 괜찮아. 네가 원래 말을 못하는 거 아니까 겁먹지 마. 나 말 못하는 거. 괜찮다니까 애쓰지 마. 그냥 궁금해서 부른 거야. 우리 엄마가 보인다는 애는 어떤 애인지. 그때였다. 어디서 그런 힘이 솟아났는지 나는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소리로 외쳐대고 있었다. 나 말 못하는 거 아니야!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내가 라붐에게 말을 하다니 그것도 소리소리 질러대면서. 그런데 놀란 것은 나만이 아닌 것 같았다. 라붐이 깜짝 놀란 얼굴로 나를 멍하니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진짜 너 신기하다. 보면 볼수록. 너 말할 수 있다는 거야? 응. 그런데 왜 이때까지 말 안 했어? 뭐 이상한 충격을 받아서 말 못한다며? 학교에서만 그래.
근데 지금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 여긴 학교 아니야? 쌍수가 질겅질겅 껌을 씹으며 말했다. 갑자기 말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건데 뭐 때문이지? 우리 엄마랑 관계 있어? 응, 너희 엄마가 자꾸 너한테 말을 하래. 무슨 말을? 진아가 담배를 발로 비벼 끄고 내게 바짝 다가왔다. 어떤 이야기부터 해야 할지 몰라 교복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타로 카드를 꺼내 힘 카드를 진아에게 보여주었다. 이거 너희 엄마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 이게 하고 싶은 말이래. 우리 엄마가 귀신이고 이걸 내게 전해주라고 했다고? 궁금하긴 하네. 그래, 대체 우리 엄마가 뭐라는 거니? 네가 이거 해석할 수 있다고? 응, 해석할 수 있어. 그래? 타로 언니구나. 우리 엄마가 보이는 이상한 타로 언니. 난 네가 1년 꿇은 거 알고 있었어. 담임이 나랑 상담한다면서 자기도 모르게 풀었지. 너 같은 애도 있는데 잘 행동하라더라. 앞으로 우리 엄마가 전해주는 메시지를 해석해서 나한테 말해줘. 어쨌든 난 그걸 알고 싶으니까. 넌 앞으로 내 타로 언니야. 진아가 날더러 타로 언니가 되라고 선언했다. 인매엔 이상 야릇한 표정을 감추고서 할 수만 있다면 저 아이의 표정을 모두 다 풀어헤치고 싶었다. 다음 날부터 진아 바로 앞이 내 자리가 됐다.